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학의 큰별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의 주인 도련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타고르가는 재력을 바탕으로 예술을 후원하고 학문을 일으켰습니다. 콜카타를 대표하는 대부호였던 타고르의 할아버지 드와르 카나드는 자선활동뿐만 아니라 대학을 세우고 콜카타 최초의 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에도 기여했습니다. 타고르는 유년 시절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하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교사들의 태도와 거친 학생들 때문에 14살 때 그만두었습니다. 17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거기서도 적응을 못했고 평생 단 한 개의 졸업장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왕따를 당했던 타고르를 훌륭한 시성이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키운 것은 그를 독서로 이끌고 문예예술가를 후원한 아버지와 집이었습니다. 타고르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와 수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미술 공부, 심지어 체력 단련을 위해 레슬링과 체조까지 두루두루 섭렵했습니다. 타고르가에서는 운동을 공부의 기초로 여겨 아주 중시했습니다. 또한 타고르가는 여행을 자주 다니며 대자연을 제2의 교실로 삼았습니다. 종교 사원을 방문하면서 종교의 다양성을 가르치고 포용정신도 키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고르가는 아버지와 자녀가 여행을 하면서 경제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지에서 상인 집안의 후예답게 아들에게 여행 경비를 관리하게 해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조금은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타고르 주인 도련님. 레차라는 12살 때 주인집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주인과 같은 사회계급에 속해 있었으나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 눈물을 머금고 머슴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머슴이라고는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은 고작 주인집 나이 어린 도련님을 보살펴주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도련님은 레차란의 곁을 떠나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대학에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여 학업을 마친 후에 곧 벼슬자리에 앉게 되었다. 레차란은 도련님이 결혼할 때까지 충실한 시중꾼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주인 도련님이 결혼한 후로는 레차란의 상전이 한 푼 더 생긴 셈이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레차란에게 기울어지던 관심이 그의 아내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인 마님이 시집온 날부터 비롯되었다. 주인 도련님 아너쿨에게 아들이 생겨 레차란은 곧 그 아기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그는 두 팔로 아기를 높이 들어 올리고 어린애와 같은 말투로 어울리지도 않게 아기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아기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기를 가까이 바싹 안기도 하였다. 머지않아 아기는 엎치고 기고 하다가 문턱을 넘어가게 되었다. 레차란이 아기를 잡으러 가면 아기는 깔깔거리며 재롱을 피우는 것이었다.
레차라는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그 영리한 짓에 매우 탐복하였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나님에게 말하였다. 마나님, 아드님은 장차 훌륭한 관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신기하기만 하였다. 레차란에게 아기가 걸음마를 하는 것도 희한한 사건처럼 생각되었다. 아기는 차츰 아버지를 파파, 어머니를 맘마, 그리고 레차란을 찬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아기의 신기한 재롱을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레차라는 아기와 함께 여러 가지로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컨대 그는 입에 고삐를 물고 껑충껑충 뛰면서 말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아기와 씨름을 하다가 지고서 엉덩방아를 찍고는 소리를 냅다 지르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아너쿨은 파드마강 제방이 길게 뻗은 지방으로 전임을 하게 되었다. 그는 캘커타를 지나다가 아들에게 주려고 유모차 하나를 사왔다. 그리고 노란 비단 조끼며 금태모자, 금팔찌, 금목걸이도 함께 사왔다. 레차라는 종종 이 물건을 꺼내어 아기에게 입히고 뽐내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다. 장마철이 되어 비는 날마다 억수같이 쏟아졌다. 커다란 뱀과 같이 질펀하게 누워있는 무서운 강물은 마구 범람하여 낮은 언덕이며 마을과 밭을 휩쓸고 나중에는 모래 두기에 늘어선 키다리 풀과 야생목인 마황나무를 모두 뒤덮어 버렸다. 때때로 강둑이 무너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쏜살같이 밀어닥치는 물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도 하였다. 물 위를 둥실거리며 떠내려가는 물거품을 보면 강물이 얼마나 쏜살같이 흐르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하루는 오후에 비가 그치기 시작하였다.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뒤덮었지만 날씨는 다소 냉랭하고 상쾌한 기분을 자아내게 하였다. 레차란의 작은 도련님은 이와 같은 날씨에는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모차를 타고 앉아 마구 조르는 것이었다. 레차라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면서 제 방 옆에 있는 논 근처까지 다다랐다. 논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고 강물 위에는 한 척의 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직 보이는 것은 검은 구름이 서쪽으로 다름질하듯 날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구름 사이를 뚫고 막 넘어가려는 석양이 그 위용을 드러내어 대자연의 신비를 다시금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자연의 정적을 깨뜨리면서 어린 도련님은 손가락으로 저편을 가리키면서 외치는 것이었다. 찬나, 저 꽃 봐. 진창 옆에 꽃이 활짝 핀 가담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꽃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꼬마 도련님을 본 레차라는 도련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모를 리 없었다. 더구나 며칠 전에는 그 꽃으로 꽃마차를 만들어서 노끈에 메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놀기도 하였다. 그때 레차라는 말 노릇을 하지 않고 호위가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레차라는 진창에 빠져가며 그 꽃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빨리 다른 곳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것 봐요. 도련님, 저것 좀 봐요. 이어서 그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유모차를 밀고 꽃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영리한 아기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게다가 그날따라 아기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새소리가 아기를 오래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었다. 꼬마 도련님의 끈덕진 고집은 레차란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다. 그는 드디어 도련님, 유모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꽃을 따올 테니 절대로 물가에 가면 안 돼요. 하고 다짐하고는 바짓가랑이를 치켜 올리고 꽃나무를 향해 푹푹 빠지는 진창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레차란이 꽃을 따러 가자 도련님은 가지 말라고 타이른 물가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리하여 물방울을 튀기며 소란스럽게 쏜살같이 흘러내리는 물결을 무심히 굽어보았다. 마구 흘러내리는 물결은 마치 레차란이 꽃을 꺾으러 간 먼 곳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면서 줄지어 내려오는 것 같았다. 이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던 도련님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도련님은 비틀 걸음으로 아장아장 강가로 걸어나갔다. 그는 도중에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고기를 잡으려는 듯이 강둑에 기대어 섰다. 마치 짓궂은 물귀신들이 해괴한 소리를 내면서 물속의 놀이터로 들어와 놀자고 꿰어들이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다. 레차라는 꽃송이를 한아름 가지고 희색이 만면하여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러나 유모차에 돌아온 그는 아기가 보이지 않아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비벼가며 유모차 안을 다시 기웃거렸다. 그는 정신이 아찔하고 전신의 피가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에는 사면에 안개가 자욱하여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힘껏 외쳐보았다. 도련님, 도련님, 우리 도련님. 그러나 찼나? 라는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기의 명랑한 웃음소리 대신 굽이쳐 흐르는 물소리만이 귓전을 울리고 지나갔다. 따라서 아기의 즐거워할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고 질펀하게 흘러가는 강물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리고 아기의 죽음과 같은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다는 듯이 소용돌이치며 마구 내닫고 있었다. 주인 마나님은 해가 저물도록 레차란이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을 하면서 사면으로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았다. 등불을 켜들고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파드마 강변에 이르렀을 때 들을 헤매며 애절한 음성으로 미친 듯이 외치고 있는 레차란을 발견하였다. 도련님, 도련님, 우리 도련님. 집으로 끌려온 레차란은 주인 마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사람들은 레차란의 어깨를 흔들면서 이의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다. 사람들은 파드마 강물이 아기를 삼켜버렸다고 생각하였지만 한 가지 의혹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갔다. 그것은 그날 오후에 집시들이 그 마을을 휩쓸고 돌아다녔으므로 행여나 아기를 납치해 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었다. 아기 엄마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레차란을 의심한 나머지 아기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레차란, 우리 아기를 내놓아. 정말이지 미치겠어. 우리 아기를 돌려줘. 재물은 가져가도 좋지만 아기는 돌려줘야 해. 하고 넋없이 말하였지만 아너쿨은
공연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아내를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아기 엄마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기는 몸에 값진 금패물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아내의 오해를 그는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레차라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금까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였고 또 아기를 낳으리라는 희망도 가져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해가 다 저물어가는 무렵에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곧 세상을 떠났다. 레차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새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도련님이 다시 태어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혹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는 주인집 아기를 잃어버린 자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부가 된 그의 누님이 아기를 보살펴주지 않았던들 아기는 얼마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기가 커갈수록 레차란의 마음은 차츰 변하기 시작하였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기어다니기도 하고 문지방을 넘어서기도 하며 제법 재롱둥이가 되었다. 아기의 재롱을 보는 아버지 마음은 매우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아기의 목소리나 웃음소리 그리고 우는 모습이며 몸짓이 어찌나 자기가 돌보던 옛날 주인집 도련님과 닮았던지. 어느 날 레차라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도련님이 무서운 죽음의 세계에 말려들어가 슬피 울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헬라, 레차란의 누님이 아기에게 붙여준 이름은 차츰 말을 배워서 서툰 발음으로 파파, 맘마를 부르게 되었다. 아들의 이와 같은 말은 레차란으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의혹에서 노연하게 하였다. 그는 옛 주인 도련님이 그의 첫날을 잊지 못하여 결국 자기 집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자기 아들은 주인 도련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태어났다는 것. 둘째로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와 같이 귀여운 아기를 낳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 셋째로 아기는 뒤뚱거리며 걸을 때 마치 옛 도련님 같이 파파, 마마를 부른다는 것. 넷째로 장차 옛 주인 마나님이 자기를 몹시 책망하며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 주인 마나님의 생각은 일리가 있었구나 하고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주인 마나님이 내가 아기를 훔친 것으로 알고 있었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 그는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의 마음은 오직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아기의 시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 아기를 부잣집 외아들처럼 소중하게 길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주인집 아기처럼 유모차며 비단 조끼와 금태모자도 사주었다. 아내의 장식품으로 금팔찌와 목걸이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자기가 아들의 친구 노릇을 하였다. 그런데 아들을 너무 위에 기른 까닭에 커갈수록 버릇이 나빠지고 게다가 값진 옷만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에게 각하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게 되었다. 한편 모든 사람들은 레차란이 아들을 지나치게 위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들은 드디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레차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땅까지 팔아서 캘커타로 옮겨갔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집 머슴 노릇을 하면서 헬라를 공부시켰다. 그는 자기 자신은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아들을 위해서는 값진 옷과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 나의 도련님, 사랑하는 나의 도련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여 우리 집에 돌아오셨군요. 나는 당신을 받들기에 내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나이다.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2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아들은 글도 잘 읽고 잘 쓸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총명하며 값진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외모도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는 옷맵시와 몸단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머리를 빗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습성은 결국 그를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게 하여 결국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상전같이 받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 잘못된 것은 레차라는 자기가 펠라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다. 펠라가 살고 있는 집에 새들어 있는 학생들은 촌스러운 레차란의 행동을 마구 놀려대기 일쑤였다. 헬라 역시 아버지를 조롱하는데 한몫 끼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순진한 촌노인을 좋아하였고 헬라 역시 아버지를 몹시 따랐다. 그러나 헬라가 그를 좋아한 것은 단지 신사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행동일 뿐이었다. 레차라는 늙고 허약해져서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의 실수는 고용주의 눈에 곧잘 띄게 되었다. 그는 아들 때문에 종종 굶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 일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쇠퇴하여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머리가 돌지 않아 바보같이 되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그에게 머슴 노릇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시골에서 땅을 판 돈도 바닥이 나버렸다. 그러나 아들은 사채에만 눈을 돌리고 돈을 달라고 언제나 아버지를 졸라대는 것이었다. 레차라는 곰곰 생각 끝에 머슴을 그만두고 펠라에게 돈을 몇 입 마련해주고는 시골에 볼 일 있어 곧 다녀오겠으니 공부를 잘해라 라고 당부하고 아너쿨이 재판장으로 있는 바라세트로 그를 찾아갔다. 아너쿨의 아내는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을 뿐 아니라 그 후로 종래 출산을 하지 못했다. 그날도 아너쿨은 법정에서 지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피곤을 풀고 있었다. 한편 그의 아내는 떠돌이 약장수에게 먹으면 꼭 아이를 낳는다는 약초를 비싼 값으로 흥정하고 있었다. 뜰 안에 앉아있던 아너쿨은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어오자 밖을 내다보았다. 옛 머슴이 서 있는 것을 본 아너쿨은 매우 반가워하였다. 그는 레차란에게 지나간 일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와서 있을 생각은 없느냐고 의향을 떠보기도 하였다. 레차란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주인 마나님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너쿠는 레차란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그의 아내는 남편과 같이 그를 반가이 맞아주지 않았다. 레차란은 주인 마나님의 냉담한 태도에는 상관하지 않고 말하였다. 마님의 아들을 훔쳐간 것은 파드마 강물이 아니고 바로 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 신이시여. 전능하신 나의 신이시여. 그런데 그 애는 어디 있단 말인가? 저와 같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재판장 댁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두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레차란을 학수고대하면서 길 저편만 바라보고 있었다. 10시쯤 되어 옛 머슴은 헬라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아노크르의 아내는 아이를 보자 솟아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뒤섞인 모습으로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며 입을 맞추는가 하면 그리움에 굶주린 눈초리로 뚫어져라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아이는 용모도 훌륭하며 귀공자처럼 값진 옷을 걸치고 있었다. 아노쿨은 뜻밖의 사실로 말미암아 흥분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레차란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떤 믿을 만한 증거라도 가지고 있나? 그런 일에 무슨 증거가 있을까? 내가 주인 도련님을 훔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바로 신입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다짜고짜 매달리는 것을 본 아노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레차란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러한 늙은이가 어디에서 저와 같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의혹이 있다고 해도 충실한 모습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마음속으로는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는 냉정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자네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없네. 주인어른,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목맨소리를 하면서 두 손을 맞잡고 동정을 구하였다. 주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늙어 빠져서 머슴 노릇인들 하겠습니까? 주인 하나님이 말하였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게 합시다. 그러면 아이도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는 지난 죄는 모두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재판장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한 아너쿨은 묵인할 리가 없었다. 안 돼.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죄는 일단 그 죄값을 치러야 해. 레차라는 땅바닥에 엎드려 아너쿨의 두 다리를 끌어안고 애절하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주인어른, 저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신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신께 돌리려는 레차란의 변명을 들었을 때 아너쿨은 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안 돼. 자네를 이 집에 절대로 더 머물게 할 수 없네. 그리고 자네를 이제는 더 믿을 수도 없게 되었네. 자네는 나를 속였으니까. 레차라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말하였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아너쿨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누가 했단 말인가? 그것은 제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였다. 아너쿨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였다. 헬라는 자기가 레차란의 아들이 아니고 훌륭한 재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가문을 속여온 사실에 대해 화가 났다. 그러나 레차란의 처지가 딱하게 되자 가슴이 뭉클해지며
동정심이 솟구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지요. 그가 우리와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다달이 다소간의 생활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레차라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자기 친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옛 주인과 마나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하여 레차라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그날 아노쿨은 옛날에 레차란이 살던 마을에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약간의 돈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보낸 돈은 되돌아오고 그 마을에는 레차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차란이라는 머슴이 자신이 돌보던 주인집 아기를 잃어버린 이후에 죄책감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불찰로 없어진 주인 도련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던 중에 그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고 레차라는 그 아들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주인 도련님의 환생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형편에 맞지 않게 자신의 아들을 부잣집 도련님처럼 길러내어서 12살이 되던 해 옛 주인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도련님을 훔쳐내서 길렀다고 말하지요. 증거를 대라는 말에 그 증거는 오로지 신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아들만 두고 화가 난 주인에게 쫓겨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곳으로 가버립니다. 신비하고도 슬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